저는 김한솔입니다. 김정일의 손자이자 김정남의 아들, 백두혈통의 마지막 후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진실입니다. 몇 해 전 미국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오토 원비어. 22살의 대학생이었어요. 그저 여행을 갔을 뿐인데 북녘의 감옥에 갇혔고 17달 만에 의식 없는 몸으로 돌아와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청년의 부모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세상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는 대신 그분들은 조용히 이렇게 말했어요. 이 저주받은 정권을 당신 손으로 끝내주십시오. 다시는 어떤 부모도 우리처럼 자식을 잃지 않도록.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독살당한 제 아버지의 원한을, 그리고 아들을 잃은 그 부모의 무너진 마음을, 이 두 가지를 제 가슴에 품기로 말입니다. 결국 저는 북한 김정은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 평화 통일을 이룰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은신처의 낡은 책상 위에는 오래된 손목시계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가죽 밴드는 색이 바랬고 유리에는 잔 흠집이 가득해요. 하지만 제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확인하는 물건입니다. 초침을 봅니다. 여전히 멈춰 있어요. 이 시계는 한 청년이 의식을 잃었던 바로 그 시각에 멈춰 있습니다. 오토 원비어. 그 청년의 이야기부터 먼저 해야겠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의 한 대학에 다니던 22살의 밝은 청년이었어요. 운동을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고 세상을 넓게 보고 싶어 하던 학생이었습니다. 2015년 연말 그는 단체 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해 북녘 땅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그저 며칠 낯선 나라를 구경하고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떠나기로 한 날 평양공항에서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묵었던 호텔에서 선전물을 떼어내려 했다는 것이 이유였어요. 젊은이의 사소한 객기였을 뿐인 그 일이 그 나라에서는 국가에 대한 적대 행위가 되었습니다. 재판은 단 1시간 만에 끝났어요. 변호도 항변도 없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세워진 그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어요. 두 손을 모으고 제발 집에 보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온 세상이 그 영상을 지켜봤어요. 겁에 질린 22살 청년이 낯선 나라의 법정에서 무너지는 모습을요. 하지만 그에게 내려진 형량은 15년의 강제 노동이었습니다. 겨우 선전물 한 장 때문에 15년이었어요. 그리고 그 재판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차던 22살의 청년이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 나라는 그 사실을 무려 1년이 넘도록 세상에 숨겼습니다. 그의 부모조차 아들이 어떤 상태인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편지 한 통, 전화 한 통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매일 밤 아들이 어느 하늘 아래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른 채 눈을 감아야 했어요. 그 심정이 어떠했을지 저는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17달이 흐른 뒤에야 그는 풀려났어요. 하지만 두 발로 걸어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들것에 실린 채 의식이 없는 몸으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말을 할 수도 볼 수도 어떤 반응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의료진은 그의 뇌 곳곳에서 광범위한 손상을 발견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식중독과 수면제 때문이라고 했지만 그 어떤 의사도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지 엿새 뒤 그 청년은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부모는 짧은 성명을 냈어요. 아들이 북녘에서 받은 끔찍한 학대가 이 비극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아들을 집으로 데려와 마지막을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토 원비어, 그 청년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름도 뉴스로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알게 된 순간부터 저는 그 청년의 멈춘 시간을 제 심장에 얹고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을 죽인 그 체제, 독재 정권이 제 아버지도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잠시 되감아 보겠습니다. 2017년 2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유럽의 한 낡은 은신처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한 줄의 속보가 제 온몸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북한 김정남 피살?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제 아버지였어요. 권력을 등지고 평생을 도망자로 살았던 사람. 마카오와 베이징을 떠돌며 그저 조용히 숨죽여 살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죽었어요. 공항 한복판에서 얼굴에 독극물을 뒤집어 쓰고요. CCTV 화면 속 아버지는 비틀거리며 의무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두 여인이 등 뒤에서 다가와 얼굴을 문지르고 사라진 뒤 단 20분 만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저는 그 짧은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봤습니다. 볼 때마다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슬픔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차갑고 단단한 분노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권력을 탐하지도 누구를 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 도망쳐 살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마카오의 좁은 아파트에서 늘 주위를 살피며 숨죽여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죽었어요. 도망치는 것조차 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같은 해 저는 그 청년의 이야기를 알게 된 겁니다. 여행을 떠났던 22살의 청년과 도망치려 했던 제 아버지. 국적도 나이도 살아온 길도 전혀 달랐어요. 하지만 두 사람을 죽인 것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같은 북한 김정은 독재 체제, 같은 공포, 같은 무자비함. 한 사람은 여행을 갔다는 이유로, 한 사람은 도망쳤다는 이유로 죽었어요. 그들이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아무 죄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체제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것뿐이었어요. 그 사실이 저를 오래도록 잠 못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였어요. 은신처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3번의 노크,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김한솔 씨, 조용히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잘 다린 회색 코트를 입은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는 자신을 어느 유족을 대리하는 사람이라고만 소개했습니다. 이름도 소속도 밝히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오토 원비어 청년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왜 하필 저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남자는 작은 상자 하나를 조심스럽게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상자를 열자 낡은 손목 시계가 들어있었습니다. 초침이 멈춰 있었어요.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뉴스에서 봤던 그 청년의 이야기가 떠올랐거든요. 그 청년이 시계입니까? 그렇습니다.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드님이 의식을 잃었던 그 시각에 이 시계도 멈췄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그날 이후로 이 시계를 늘 지녀오셨어요. 아들을 기억하시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계가 다시 움직이는 날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그 시계를 오래도록 내려다봤습니다. 멈춘 초침 위로 카메라 앞에서 울며 용서를 빌던 그 청년의 얼굴이 겹쳐졌어요. 그리고 의식을 잃은 채 들것에 실려 돌아왔다던 그 마지막 모습도요. 복수를 원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남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분들이 바라시는 건
복수가 아닙니다. 다시는 어떤 부모도 이렇게 자식을 잃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어쩌면 당신뿐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한 가지 사실을 더 꺼냈습니다. 그 유족이 오랜 세월에 걸쳐 전 세계에 흩어진 그 정권의 검은 자산을 하나씩 추적하고 동결시켜 왔다는 이야기였어요. 아들을 잃은 부모가 법정에서 하나하나 싸워 되찾아낸 돈이었습니다. 피 묻은 돈입니다. 하지만 이제 정의를 위해 쓰일 수 있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가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는 두려움에 지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증오하는 김씨 일가의 특징이 제 얼굴에도 새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처음으로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저주받은 이름이 어쩌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겠다고요. 거울 속 제 눈빛이 변해갔어요. 공포로 흔들리던 동공에 차갑고 서늘한 각오가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 그 청년의 멈춘 시계, 그리고 지금도 북녘의 어둠 속에서 굶주리고 있을 2,500만 명의 얼굴이 제 안에서 하나로 겹쳐졌어요. 저는 화장실을 나와 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심장 바로 옆에서 느껴졌습니다. 도망자 김한솔은 오늘 밤 죽었습니다. 빈 방을 향해 낮게 읊조렸어요. 이 시계를 반드시 다시 움직이게 하겠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를 잃은 저와 아들을 잃은 그들이 함께 꾸미게 될 이 불가능한 반란의 첫 페이지가 조용히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긴 여정이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같은 의식을 치렀습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안주머니의 시계를 꺼냈어요. 초침을 들여다봅니다. 여전히 멈춰 있었죠. 저는 그 멈춘 초침을 보며 오늘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되뇌었어요. 그 시계가 다시 움직이는 날, 비로소 모든 것이 완성될 테니까요. 준비의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오토 원비어 청년의 대리인이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탁자 위에 세계 지도를 펼쳤어요. 지도 위에는 붉은 점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그가 손가락으로 짚어갔어요.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그리고 몇몇 낯선 도시들. 그 붉은 점들은 모두 그 정권이 수십 년에 걸쳐 세계 곳곳에 숨겨둔 검은 자금의 위치였습니다. 이 돈들은 원래 인민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굶주릴 때 이 돈은 무기가 되고 사치품이 되었죠. 그리고 어떤 돈은 사람을 죽이는 데 쓰였습니다. 대리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이 돈을 추적해온 사람만의 단단함이 있었어요. 그 부모님은 이 돈을 한 푼도 개인적으로 쓰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을 잃은 뒤 오직 이 돈이 다시는 악한 일에 쓰이지 못하게 하려고 싸우셨어요. 법정에서 하나하나 증명해 가면서요. 그리고 이제 그 돈이 정의를 위해 쓰일 길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 지도를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이것은 단순한 자금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의 심장부를 겨눌 실탄이었고 독재의 사슬을 끊어낼 검이었어요. 무엇보다 이 돈에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청년의 이름으로 되찾아낸 깨끗한 명분이요. 저는 그 실탄을 다루는 법부터 익혔어요. 세계 곳곳에 유령 법인을 세우고 큰 자금을 잘게 쪼개 흩뿌렸습니다. 무역회사, 투자사, 컨설팅 회사, 서류상으로는 멀쩡한 사업체였지만 실제로는 돈을 조용히 흐르게 하는 통로일 뿐이었어요. 그렇게 흩어진 돈은 필요한 순간 필요한 곳에서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은 세계의 가명을 번갈아 쓰는 완벽한 유령이 되어갔어요. 홍콩의 무역상, 캐나다의 금융 컨설턴트,
싱가포르의 투자자. 한 도시에 2주 이상 머물지 않았습니다. 여권을 바꾸고 얼굴을 바꾸고 심지어 말투까지 바꿨어요. 평양의 감시망에 제 흔적이 걸려들지 않도록요. 그러던 어느 날 싱가포르의 호텔 방으로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대리인이 아니었어요. 말끔한 정장 차림의 서양인이었습니다. 그는 이름도 소속도 밝히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앉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려는 일을 어떤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미국의 백악관 쪽이었습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막으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워싱턴의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이 조용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전면에 나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하지만 당신의 길목에서 방해물이 치워지는 일은 종종 있을 겁니다. 그저 우연처럼요. 그는 문을 나서기 전 잠시 저를 돌아봤어요. 당신 혼자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다만 완전히 혼자는 아닐 겁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날 하나의 원칙을 세웠어요. 이용하되 의존하지 않는다. 미국은 결코 전면에 나서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 앞길을 막지도 않을 것이었어요. 어떤 문은 우연히 열리고 어떤 장애물은 우연히 사라질 겁니다. 저는 그 우연을 이용하되 결코 기대지는 않기로 했어요. 이 일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저여야 했으니까요. 다음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정보망을 통해 북한 권력의 핵심을 쥔 8명을 추려냈어요. 김정은을 지키는 방패이자 평양의 눈과 귀와 총구를 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김정은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 자신의 차례가 올지 모른다는 공포. 어제의 충신이 오늘의 시체가 되는 그 지옥 속에서 그들은 매일 밤 식은땀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여기서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념이 아닌 달러로, 충성이 아닌 생존 본능을 건드린다. 이 원칙이 통할지 저는 먼저 시험해봤어요. 핵심 인물 중 한 명의 부하를 골라 그의 차명 계좌로 아무 메시지 없이 소액을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그는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고 조용히 숨긴 거예요. 균열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그것을 확인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8달에 걸쳐 저는 그들을 하나씩 무너뜨렸어요. 첫 번째는 호위사령부의 부사령관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앞에 숙청 대상자 명단을 내밀었어요. 세 번째 줄에 그의 이름이 붉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핏기가 가신 그에게 저는 스위스 계좌로 실시간 입금되는 500만 달러를 보여줬어요. 공포와 달러가 충돌하는 짧은 침묵 끝에 그가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첫 번째 성벽이었어요. 두 번째는 군수공업부의 책임자였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돈이 통하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탄광으로 끌려간 그의 외동아들을 빼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강철 같던 군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달러가 아닌 아버지의 마음을 건드린 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총참모부의 작전국장이었어요. 그는 처음부터 저를 의심했습니다. 보위부에서 보낸 거요? 저는 망설임 없이 탈북해 서울에 정착한 그의 딸 사진을 내밀었어요. 몇 년간 생사도 모르던 딸이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접어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어요. 언제 움직이면 돼요? 네 번째에서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평양방어사령관이 신고를 시도한 거예요. 저는 3시간 만에 그것을 막았고 다음 날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조건을 물어왔습니다. 돈은 주지 않았어요. 그에게 필요한 건 출입 코드와
경비 일정뿐이었으니까요. 가장 강력한 협박은 때로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명도 저마다 다른 약점으로 넘어왔어요. 병든 아내의 치료비가 필요했던 자, 숙청의 공포에 잠 못 이루던 자, 이미 마음속으로 이 체제를 버린 지 오래인 자. 저는 그들 각자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8명, 평양의 눈과 귀, 그리고 총구를 쥔 자들이 모두 제 편이 되었어요. 어느 밤 단둥의 은신처에서 저는 명단을 펼쳤습니다. 8개의 이름 옆에 모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이들이 동시에 움직이면 김정은을 지키는 모든 방어선이 안에서부터 무너집니다. 그 무렵 워싱턴의 그림자로부터 짧은 신호가 왔어요. 제가 점 찍은 시기에 한반도 주변의 외부 변수가 조용할 것이라는 흐릿한 암시였습니다. 누군가 제 앞길의 커튼을 살짝 걷어주는 것 같았어요. 이제 필요한 것은 D-Day였습니다. 3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날, 김정은 일가가 한 곳에 머무는 날, 평양에 폭설이 내리는 밤, 야간 경비 교대가 이루어지는 새벽 3시. 그날이 바로 거사의 밤이 될 것이었어요. 저는 암호 메시지를 미리 작성해 두었습니다. 백두산에 눈이 내린다. 이 한 줄이 전송되는 순간 8명이 일제히 움직입니다. 저는 아직 전송하지 않은 채 안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냈어요. 여전히 멈춰있는 초침 위에 손끝을 살며시 올렸습니다. 이제 곧 네가 다시 움직인다. 문득 그 부모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들을 잃고도 복수가 아닌 정의를 택한 사람들. 세상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는 대신 조용히 그 검은 돈을 추적하며 싸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슬픔이 헛되지 않도록 저는 반드시 이 마지막 걸음을 완성해야 했어요. 이건 이제 저 혼자만의 복수가 아니었으니까요. 창밖으로는 압록강이 검게 흐르고 있었어요. 그 강 건너편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긴 북녘 땅을 저는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단 하나. 11월의 폭설이었어요.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70년 독재를 끝낼 조용하고도 치명적인 반란의 막이 이제 막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11월 23일 오후 3시 단둥 은신처의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기상 예보가 제 심장을 멎게 했습니다. 평양 일대 기습 폭설 특보, 예상 척설량 25cm. 바로 제가 3년간 기다려온 조건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압록강 너머 북녘 땅 위로 낯빛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공기마저 얼어붙을 것 같은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어요.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암호 메시지 창을 열고 전송 버튼 위에 엄지손가락을 올려놓았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10년의 준비가 현실이 되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안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냈어요. 멈춰있는 초침? 저는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이제 내 시간이 다시 흐를 차례다. 시계를 다시 품에 넣고 엄지손가락을 눌렀어요. 백두산에 눈이 내린다. 전송 완료. 오후 3시 17분. 8명의 장성들에게 동시에 날아간 단 한 줄의 메시지. 평양의 심장부를 향해 던진 돌이 수면을 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할 터였어요. 국경을 넘는 것은 부사령관이 준비한 루트였습니다. 중국산 사과를 가득 실은 화물 트럭. 그 짐칸 바닥에 이중으로 만들어진 비밀 공간에 저는 몸을 웅크리고 누웠어요. 사과 상자들이 제 위로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트럭이 출발하자 바닥의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졌어요. 40분 후 트럭이 멈췄습니다.
북한 국경 초소였어요. 동무 검사 좀 하겠습니다. 익숙한 북한 억양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류를 확인하는 소리, 트럭 외부를 두드리는 소리, 심장이 목까지 뛰어올랐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짐칸 바닥을 열어본다면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저는 어둠 속에서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손끝으로 안주머니의 시계를 꽉 움켜쥐었어요. 그 차가운 감촉이 이상하게도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여기서 잡히면 이 시계는 영영 멈춘 채로 남게 되겠죠. 그럴 수는 없었어요. 발소리가 짐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 둘. 저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하지만 검문은 형식적이었습니다. 이 루트의 담당 장교는 이미 오래전부터 매달 달러를 받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는 서류에 도장을 찍고 차단기를 올렸습니다. 통과. 트럭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압록강을 건넌 겁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북녘 땅을 밟는 순간이었어요. 평양 외곽의 창고에서 트럭이 멈췄을 때 짐칸이 열리며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었습니다. 부사령관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제게 인민군 대좌 군복을 건넸습니다. 오늘 밤 당신은 제 부관입니다. 창고 안에는 특수 임무를 위해 선발된 요원 8명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어요. 모두 부사령관이 직접 골라낸 인물들이었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늘 밤이 어떤 밤인지 그들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자 평양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늘게 내리다가 금세 굵은 눈송이로 바뀌었습니다. 도로가 하얗게 덮이고 시야가 흐려졌어요. 부사령관이 창밖을 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조건이 맞았습니다. 저는 안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멈춘 초침. 하지만 이제 곧 이 초침이 다시 움직일 것이었습니다. 새벽 2시 암호 메시지가 연달아 들어왔어요. 작전국장, 평양 전역 통신망 1차 차단 완료, 방어사령관, 외곽 경비 교체 완료, 우리 편으로 배치, 통신 책임자, 감시 카메라망, 우리 쪽에서 통제 중, 기술 책임자, 외부 통신 봉쇄, 관저 완전 고립. 8명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평양의 신경망이 하나씩 조용히 끊겨나가고 있었어요. 외부와의 통신이 차단되고 경비 라인이 안에서부터 재편되고 충성파 병력들이 막사에 격리되고 있었습니다. 10년을 준비한 반란이 마치 정교한 시계 태엽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새벽 2시 50분, 저는 부사령관을 바라봤습니다. 출발합시다. 검은 군용 차량 2대가 폭설 속 평양 거리를 조용히 달렸어요. 사이렌도 경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눈 덮인 도로를 미끄러지듯 달리는 2줄기 헤드라이트 뿐이었어요. 창밖으로 평양 시내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 꺼진 아파트들, 텅 빈 거리. 이 도시의 모든 것이 오늘 밤을 기점으로 영원히 바뀔 참이었어요. 새벽 3시 정각, 관저 정문 앞, 경비병들이 차량을 향해 손전등을 들이댔습니다. 부사령관이 창문을 내리고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경비 책임자가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경례를 붙이며 철문을 열었습니다. 그 경비 책임자 역시 이미 우리 편이 된 인물이었어요. 소리 없이 관저 경내로 진입했어요. 1차 방어선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전 지시로 야간 혹한기 훈련이라는 명목 아래 충성파 병력들이 모두 외곽 훈련장으로 이동한 상태였어요. 눈 쌓인 초소들만이 적막하게 서 있었습니다. 2차 방어선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명단에 없는 근접 경호대원 하나가 낯선 얼굴인 저를 보며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깐,
이 동무는 누구입니까? 출입 명단에 없는데. 긴장이 흘렀어요. 부사령관이 그 경호대원에게 천천히 다가가더니 귓속말로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경호대원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가 이내 풀렸어요. 그는 무전기에서 손을 내리고 비켜섰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 경호대원의 아내가 석 달 전 수용소로 끌려갔다고 했어요. 부사령관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지금 당장 빼낼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고통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됩니다. 본관 안으로 진입했어요. 대리석 복도를 따라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요원들이 소리 없이 움직였어요. 총성 한 번 없었습니다. 마주치는 경비병들은 부사령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자동으로 길을 내줬어요. 마지막 근접 경호팀 앞에 다다랐습니다. 이들은 포섭되지 않은 완전 충성파였어요. 부사령관이 앞으로 나서 위급 상황 코드를 사용했습니다. 미국 측 선제 타격, 징후 포착, 즉각 대피 필요. 경호원들이 긴장하며 무전기를 들었지만 통신이 연결되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통신망이 차단된 상태였으니까요. 그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혼란스러워하는 사이 요원들이 순식간에 움직였습니다. 소음기를 장착한 마취총. 거의 동시에 발사됐어요. 경호원들이 소리 없이 쓰러졌습니다. 사망이 아닌 마취였어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다는 원칙을 마지막까지 지킨 순간이었죠. 저는 쓰러진 그들을 잠시 내려다봤어요. 이들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일 겁니다. 이들을 죽이지 않은 것이 제가 저 안의 사람들과 다른 유일한 이유였어요. 그때 이어폰으로 다른 팀들의 보고가 연달아 들어왔습니다. 핵심 인물 신병 확보 완료. 저항 있었으나 제압했습니다. 나머지 가족 구성원 안전하게 확보 완료. 부상자는 없습니다. 저는 그 보고들을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관저의 심장부가 완전히 우리 손에 들어온 순간이었죠. 단 한 발의 총성도, 단 한 방울의 피도 없이 말입니다. 70년을 이어온 왕조가 지금 이 순간 소리 없이 저물고 있었어요. 부사령관이 제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관저 완전 장악했습니다. 핵무기 발사 코드가 담긴 가방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지하 벙커에 두 사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이라니요. 정권의 실세들입니다. 김씨 일가의 손발 노릇을 하던 자들이죠. 하나는 온갖 회유와 거래를 도맡던 자이고 다른 하나는 가장 잔혹한 일들을 지휘하던 자입니다. 당신과 이야기를 하겠다고 벙커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살짝 젖혔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폭설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이 평양의 어두운 거리와 지붕을 조용히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안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냈어요. 초침은 아직 멈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단판이 남은 거군요. 저는 시계를 다시 품에 넣고 지하로 향하는 계단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10년을 준비한 반란의 마지막 관문. 총칼로도 폭설로도 넘지 못할 오직 말과 심리로만 넘어야 하는 그 문이 이제 어둠 속 지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하 벙커로 내려가는 계단은 길고 차가웠습니다. 한 걸음씩 내려갈 때마다 제 심장 박동이 점점 크게 들려왔어요. 이 복도를 저는 예전에 걸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릴 적 할아버지를 뵈러 왔을 때였어요. 그때는 호기심 가득한 소년이었던 제가 지금은 이 왕조를 끝내러 온 사람이 되어 같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벙커에 두꺼운 철문이 열렸어요. 안은 서늘하고 밝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한 남자가 탁자 앞에 앉아 있었어요. 예순쯤 되어 보이는 잘 다린 양복 차림의 인물이었습니다.
정권의 온갖 회유와 거래를 도맡아온 실세, 김씨 일가의 입노릇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놀랍게도 그는 침착했습니다. 붙잡힌 사람이라기보다는 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처럼 보였어요. 오셨군요, 한솔 선생. 그가 부드럽게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앉으시죠. 우리 이야기를 좀 나눕시다. 서로에게 득이 되는 이야기를요. 저는 맞은편 의자에 천천히 앉았어요. 안주머니의 시계가 심장 옆에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당신들이 저와 나눌 이야기가 있습니까? 많지요. 아주 많습니다. 그는 여유롭게 두 손을 맞잡았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여기까지 오신 것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 중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분이 이렇게 살아 돌아와 관절을 손에 넣으시다니. 백두혈통의 저력이란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것이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을 그저 듣고만 있었어요. 바로 그겁니다, 선생. 백두혈통.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선생도 우리와 같은 피를 나눈 분이십니다. 이 나라를 70년간 이끌어온 바로 그 혈통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나라의 군부도 관료도 인민도 전부 그 혈통에 복종하도록 길들여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루아침에 남조선의 깃발 아래로 들어가겠습니까? 천만에요. 혼란만 생길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에게 조언하듯 다정했어요. 그러니 이렇게 하시죠. 선생께서 이 나라의 새 지도자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군부는 이미 상당수가 선생 편이 되었다고 들었어요. 거기에 우리의 조직과 경험을 더하면 선생은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남조선에 다 넘겨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권력이라는 미끼였습니다. 몰락한 자들이 가장 먼저 꺼내는 카드. 저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노련했습니다. 단순히 돈이나 자리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혈통이라는 저의 가장 아픈 뿌리를 건드리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글쎄요. 복수 아니겠습니까? 아버님의 일은 저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수였다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복수였다면 10년을 기다리지 않았을 겁니다. 복수였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들을 그 고사총 앞에 세웠겠죠. 당신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요.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아주 잠깐 흔들렸어요. 저는 새 왕이 들어온 게 아닙니다. 왕이라는 자리 자체를 이 땅에서 없애러 왔어요. 당신이 말한 그 백두혈통이라는 것, 그게 바로 이 나라를 70년간 지옥으로 만든 저주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다시 쓰라고요? 제 손으로요? 저주라니 말씀이 과하십니다. 그가 부드럽게 반박했어요. 혈통은 질서입니다. 인민에게는 우러러볼 대상이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나라는 무너집니다. 선생께서 그 자리를 비우시면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겠습니까? 혼란과 유혈뿐입니다. 차라리 선생께서 그 무게를 지시는 게 인민을 위하는 길이에요. 교묘했습니다. 그는 지금 저의 선의를 이용해 저를 왕좌에 앉히려 하고 있었어요. 인민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요. 당신은 사람을 다루는 법을 아는군요. 제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40년을 이 일만 해왔으니까요. 그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저는 수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지위를 원하는 자, 돈을 원하는 자, 복수를 원하는 자. 사람은 결국 무언가를 원하지요. 그리고 원하는 것을 손에 쥐어주면 누구든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선생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아직 제가 선생이 진짜 원하는 것을 찾지 못했을 뿐이겠지요.
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인간에게는 값이 있고 그 값만 맞추면 무너뜨릴 수 있다는 확신. 그것이 그가 평생 살아온 방식이었어요. 바로 그때 벙커 안쪽의 문이 조금 열리며 한 요원이 다가와 그에게 무언가를 귓속말로 전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저를 향해 미소 지었어요. 안쪽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여정 동지께서 말씀하시길 선생이 현명한 선택을 하신다면 지난 일은 모두 덮겠다고 하십니다. 아버님 일도 다 지난 일이니 잊자고요. 함께 이 나라를 이끌자고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이만한 화해의 손길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벽 하나 너머에서 여전히 그들이 저를 흔들고 있었어요. 붙잡힌 몸이 되어서도 그들은 협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유하고 거래하고 저를 자기들의 판 안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었어요. 70년간 사람을 다뤄온 그 방식 그대로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안주머니에서 낡은 시계를 꺼냈어요. 탁자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회유파 실세가 의아한 눈으로 그 시계를 내려다봤어요.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낡은 시계로군요. 멈춰 있죠. 어느 22살 청년이 당신들의 감옥에서 의식을 잃었던 바로 그 시각에 멈춘 시계입니다. 그 청년은 17달 만에 송장이 되어 부모 품으로 돌아갔다. 여행을 왔을 뿐인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어졌다. 당신들은 지금 지난 일은 다 잊자고 하는군요. 아버지의 죽음도 저 청년의 죽음도 다 덮자고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당신들에게는 지난 일인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멈춰버린 시간입니다. 저 청년의 부모에게는 시계가 아직도 그 시각에 멈춰 있어요. 저는 그 시계를 다시 집어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저는 화해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왕이 되러 온 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 멈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하러 왔습니다. 그러려면 이 저주받은 왕좌 자체를 없애야 해요. 저를 포함해서요. 회유파 실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의 여유롭던 얼굴에 처음으로 균열이 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써온 무기가 회유와 거래와 혈통이라는 그 무기가 제게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은 것 같았어요. 선생은 정말 아무것도 갖지 않으실 셈입니까? 그가 마른 목소리로 물었어요. 권력도 자리도 아무것도 없이 그저 다 내려놓으시겠다고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기 한 사람 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당신들이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지점이 바로 당신들이 진 이유입니다. 당신들은 모든 인간이 권력과 돈 앞에 무릎 꿇는다고 믿었죠. 그래서 제 장군들을 잃은 거예요. 그들도 결국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철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춰서서 그를 돌아봤어요. 당신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진짜 단판이 남았군요. 저 안쪽에서 가장 잔혹한 일들을 지휘했다는 그 사람과요. 회유파 실세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실패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제 자신보다 훨씬 위험한 자가 다음 차례라는 것도요. 저는 벙커 안쪽으로 향하는 문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폭설은 여전히 지상에서 내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지하에서는 오직 말과 말이 부딪히는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가장 길고 가장 위험한 밤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벙커 안쪽의 문을 열자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앞선 방이 서늘했다면 이곳은 서늘함을 넘어 섬뜩했어요. 형광등 아래 한 남자가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예순 언저리에 마른 체구에 눈매가 매서운 인물이었어요. 회유파가 정권의 입이었다면 이 사람은 정권의 칼이었습니다. 가장 잔혹한 일들을 도맡아 지휘해온 보위 계통의 실세였어요. 그는 저를 보고도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백두혈통의 배신자가 드디어 오셨군.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어요. 앞선 자와 달리 이 사람에게서는 회유의 기색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앉으실 것 없소? 오래 걸릴 이야기도 아니니.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가 코웃음을 쳤어요. 당신, 지금 뭔가 큰일을 해냈다고 생각하겠지. 관절을 먹고 우리를 가뒀으니. 하지만 착각하지 마시오. 당신은 그저 운 좋게 문 몇 개를 연 것뿐이오. 이 나라의 진짜 힘이 뭔지 당신은 아직 모르고 있어. 진짜 힘이라니요. 공포요. 그가 처음으로 이를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70년을 지탱한 건 사랑도 충성도 아니었소. 공포였지. 인민은 두려워서 복종했고 군인은 두려워서 총을 들었소. 그 공포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 같소? 천만에. 당신이 방송으로 자유를 외쳐봐야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할 거요. 뼛속까지 새겨진 공포는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으니까. 섬뜩한 것은 그의 말에 일리가 있다는 점이었어요. 당신이 이 나라를 무너뜨렸다? 아니, 당신은 뚜껑만 열었을 뿐이요. 그 안에서 70년간 곪은 것들이 이제 쏟아져 나올 거요. 혼란, 약탈, 보복. 당신 손으로 지옥문을 연 거지. 그리고 그 모든 피해의 책임은 당신이 지게 될 거요. 그는 저를 흔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회유가 아니라 공포로요. 당신이 한 일이 결국 더 큰 비극을 낳을 거라는 그 서늘한 협박으로요. 당신이 방송을 하는 순간 인민들은 서로를 죽이기 시작할 거요. 그동안 밀고 당하고 끌려가고 가족을 잃은 그 원한이 어디로 가겠소? 어제의 간부는 오늘 맞아 죽고 감시원은 길바닥에서 찢겨 죽을 거요. 그게 자유요? 그게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세상이요? 섬뜩한 것은 그의 말에 일리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70년간 쌓인 원한이 한꺼번에 터지면 정말 그런 아수라장이 벌어질 수도 있었어요. 그는 제 가장 깊은 두려움을 정확히 겨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법을 준비한 겁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복이 아니라 재판을요. 원한을 사적인 피로갚게 두지 않고 모두가 지켜보는 법정에 세울 겁니다. 당신들을 포함해서요. 그게 바로 당신들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방식이죠. 죄를 숫자가 아니라 이름으로 다루는 방식 말입니다. 그가 저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제가 이미 그 혼란까지 계산하고 있었다는 것이 예상 밖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이름은 알아서 뭐하게. 그 청년의 일을 당신이 지휘했습니까? 그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무슨 청년 말이오? 먼 나라에서 온 22살의 대학생. 여행을 왔다가 당신들 손에 붙잡혔고 17달 뒤에 의식 없는 몸으로 돌아가 죽은 청년요. 벙커 안에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이미 대답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거든요. 죄책감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지난 일이 왜 지금 이 자리에서 나오느냐는 불쾌함에 가까운 흔들림이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모양이군요. 저는 안주머니에서 낡은 시계를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소리나게 내려놓았어요. 기억하게 해드리죠. 이 시계는 그 청년이 의식을 잃었던 바로 그 시각에 멈췄습니다. 당신들의 감옥에서요.
건강하던 22살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식물인간이 됐어요. 당신들은 식중독이라고 했죠. 수면제를 먹었다고요. 그 말을 믿는 의사는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한둘인 줄 아시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깟 외국 학생 하나. 우리에게는 흔한 일이었소. 매년 수백이 그렇게 사라졌지. 당신 아버지도 그 중 하나였고, 그게 이 나라를 지키는 방식이었소. 나는 명령을 따랐을 뿐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10년을 눌러온 분노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분노에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저는 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였으니까요. 방금 아주 중요한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깟 학생 하나, 흔한 일, 명령을 따랐을 뿐. 당신은 지금 사람을 숫자로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당신들이 진 이유입니다. 뭐요? 저 청년은 누군가에게 그깟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부모에게는 온 세상이었어요. 아들이 의식을 잃고 돌아온 그날부터 그 부모의 시간은 이 시계처럼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무너지는 대신 다른 걸 선택했어요.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요. 당신들이 세계에 숨겨둔 그 검은 돈을, 아들을 잃은 그 부모가 10년에 걸쳐 하나하나 찾아내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바로 오늘 밤 당신들의 목을 조른 겁니다. 당신들이 그깟 하나라고 무시했던 그 죽음이 결국 이 왕조를 무너뜨린 거예요. 강경파 실세의 얼굴이 처음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우연이요? 그저 운이 나빴을 뿐이지. 운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사람을 숫자로 봤기 때문에 그 숫자 하나하나가 가진 힘을 몰랐던 거예요. 저 청년의 부모, 제 아버지, 수용소에서 죽어간 이름 없는 사람들, 당신들에게는 전부 지워도 되는 숫자였겠죠. 하지만 그 숫자 하나하나에는 그들을 사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모여서 오늘 밤 당신들을 이 지하에 가둔 겁니다. 그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이, 그깟 감정이 70년의 철옹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요. 그의 세계에서 인간은 그저 숫자였고 공포는 만능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안쪽에서 요원이 다가와 그에게 무언가를 전했습니다. 그가 그것을 듣더니 다시 저를 노려봤어요. 원수님께서 이리 전하라 하셨소. 그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네가 이겼다고 착각하지 마라. 백두혈통은 죽지 않는다. 오늘 네가 우리를 가둬도 내일이면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노릴 것이다. 권력이란 그런 거다. 너도 결국 그 유혹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벽 너머에서 날아온 마지막 저주였어요. 저는 그 말을 조용히 듣고 나서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해주십시오. 그 예언은 오늘로 끝났다고. 저는 권력을 잡지 않을 거니까요. 다른 누구도 그 자리에 앉지 못하게 왕좌 자체를 부술 겁니다. 예언이 이루어지려면 왕좌가 있어야 하는데 그 왕좌가 사라지면 예언도 사라지는 거죠. 강경파 실세가 저를 오래도록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매섭던 눈빛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그는 자신이 평생 믿어온 두 가지가, 공포와 권력이라는 그 두 기둥이 제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목격한 겁니다. 공포로도 저를 흔들 수 없었고 권력으로도 저를 살 수 없었으니까요. 당신은 대체 뭐요? 그가 힘없이 물었습니다. 저는 이 저주를 끝내는 마지막 사람입니다. 저는 시계를 집어 다시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초침은 아직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철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2개의 단판이 끝났어요. 회유도 협박도 그 무엇도 저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리고 이 땅의 진짜 주인들에게 돌려주는 일이었어요. 지하의 어둠을 뒤로하고 저는 지상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랐습니다. 가장 길고 위험했던 밤이 마침내 끝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2 단판을 끝내고 벙커 중앙 홀로 나왔을 때 부사령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 사람 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회유파도 강경파도 자신들이 평생 써온 무기가 통하지 않자 마침내 입을 다문 겁니다. 하나는 돈과 자리로, 하나는 공포로 저를 흔들려 했지만 그 어느 것도 저를 움직이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그 2 사람을 떠올렸어요. 40년을 사람 다루는 일만 해왔다던 회유파, 그리고 공포야말로 이 나라의 진짜 힘이라던 강경파. 2 사람 모두 인간을 물건처럼 다루는 법에는 통달한 자들이었죠. 하지만 정작 인간의 마음이 무엇으로 움직이는지는 끝내 알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진 겁니다. 저는 벙커 중앙에 섰습니다. 이곳은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김씨 일가를 지키는 최후의 요새였어요. 두꺼운 콘크리트 벽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차단한 완벽한 밀실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들을 가두는 감옥이 되어 있었어요. 벽 하나 너머에는 여전히 3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직접 마주하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으니까요. 그들과 눈을 맞추고 그들의 변명을 듣고 그들의 발악에 휘둘리는 일, 그런 것은 제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벽 너머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날카로운 외침이 두꺼운 벽을 뚫고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부사령관이 다녀오더니 굳은 얼굴로 전했어요. 여정 동지가 펄펄 뛰고 있습니다. 감히 백두혈통에게 손을 댔다며 당신이 무사할 줄 아느냐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70년을 신처럼 군림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오만은 붙잡힌 몸이 되어서도 쉽게 꺾이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그 외침에서 다른 것을 읽었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진짜 강한 자는 소리치지 않아요. 저렇게 발악한다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그 소란을 향해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침묵이야말로 그들에게 가장 잔인한 대답이었으니까요. 한 요원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안에서 한솔 동지를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여정 동지가요. 직접 할 말이 있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그들과 협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협상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들의 시대를 끝내러 온 거죠. 끝난 시대와는 대화하지 않는 법입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전갈이 왔어요. 이번엔 원수님 쪽입니다. 부사령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핵무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발사 코드를 내놓지 않으면 최후의 수단을 쓰겠다고. 함께 죽자는 식으로 협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옅게 웃었어요. 이미 그 가방은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발사 권한은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그저 마지막 허세일 뿐입니다. 가장 위험한 이빨은 이미 뽑혀 있었어요. 그들이 쥐고 있다고 믿는 그 무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벽 너머의 협박은 이빨 빠진 짐승의 마지막 으르렁거림에 불과했어요. 저는 안주머니에서 낡은 시계를 꺼냈습니다. 여전히 멈춰있는 초침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하나의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사람들을 그들이 다른 이들에게 했던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겠다고요. 부사령관님,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 세 사람은 고사총으로 쏘지도 독극물로 처리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했던 그 짐승 같은 짓을 저는 똑같이 반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법정에 세울 겁니다.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리고 그들이 굶기고 가둔 2,500만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거예요. 부사령관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부르죠. 제가 저들을 사사로이 죽이면 저 역시 저들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저주받은 고리를 여기서 끊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 멈춘 시계의 주인이 진짜 바라던 것이니까요. 부사령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벙커 중앙에 오래된 전화기로 걸어갔습니다. 평양의 다른 지휘부와 연결되던 직통선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전화기는 완전히 다른 곳으로 연결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고 국제선 연결을 지시했어요. 몇 번의 신호음을 거쳐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상황실입니다. 그 순간 벙커의 공기가 확 바뀌었어요. 70년 동안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눴던 두 세계가 이 좁은 지하실의 전화선을 통해 처음으로 직접 연결된 겁니다. 저는 기만 소리입니다. 방금 북한의 기존 정권을 종식시킨 사람입니다. 잠시 숨을 죽인 정적이 흘렀어요. 이 통화를 공식 기록으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기존 정권은 방금부로 붕괴했습니다. 최고 지도부는 안전하게 신병이 확보되었고 핵무기 발사 코드와 주요 군사 지휘권은 모두 저희가 장악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제가 듣기에도 놀라울 만큼 차분했어요. 이 시각부로 저는 북한 지역의 과도 통치 권한을 행사하는 임시 대표로서 대한민국 정부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저는 눈을 감고 한 단어 한 단어를 또렷하게 발음했습니다. 조건 없는 즉각 통일을, 정치 체제도, 군 통수권도, 화폐와 법률과 국호도 모두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는 것을 수락합니다. 저와 함께한 이들은 권력을 나누어 갖지 않겠습니다. 이 땅의 미래를 위해 모든 권한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겁니다. 벙커 안이 적막해졌어요. 전화기 너머에서도 숨죽인 침묵이 느껴졌습니다.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제가 조용히 덧붙였어요. 수십 년간 통일부에서 수백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하셨겠죠. 하지만 아무 조건 없는 즉각 통일은 그 어떤 시나리오에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통화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훗날 누구도 이것을 되돌리지 못하도록요. 전화기 너머에서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바라십니까? 당신은?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한 가지뿐입니다. 북한 주민들을 동정의 대상이 아닌 동등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해 주십시오. 그거면 됩니다. 약속합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수화기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먼 나라의 두 부모가 떠올랐어요. 아들을 잃고도 세상을 향해 원망 대신 정의를 택했던 사람들. 그분들이 10년간 되찾아낸 그 돈이 없었다면 오늘 이 통화는 결코 이루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그분들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어요. 당신들의 아들은 결코 헛되이 가지 않았다고요. 벽 너머에서는 여전히 희미한 소란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신처럼 군림하던 자들의 마지막 발악. 하지만 그 소리는 이제 제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했죠. 그저 저물어가는 시대에
마지막 메아리일 뿐이었어요. 저는 벙커 벽에 등을 기댄 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70년의 무게가 제 어깨에서 조금씩 흘러내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밖에는 아직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2,500만 명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지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방송국을 장악하고 이 소식을 전국에 알려야 했어요. 계단을 오르며 저는 안주머니의 시계를 다시 꺼냈습니다. 초침은 아직 멈춰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초침이 다시 움직일 날이 이제 정말로 가까워졌다는 것을요. 가장 길고 위험했던 밤의 끝에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새벽을 향해 어둠 속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어요. 새벽 조선중앙방송의 주조종실이었습니다. 방송국 직원들은 총을 든 요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기계 앞에 앉아 있었어요. 평생을 수령 찬양 방송만 만들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끌려온 그들의 얼굴에는 극도의 공포가 서려 있었어요. 저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무서우시죠? 하지만 여러분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오늘 이후로도 원하신다면 계속 방송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전국에 내보내 주십시오. 더 이상 거짓말을 방송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기술자가 떨리는 손으로 장비를 조작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빨간 불빛이 들어왔어요. 저는 앵커석에 앉아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안주머니에서 낡은 시계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멈춘 초침. 이 방송이 그 초침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었습니다. 오전 8시 정각. 북한 전역의 모든 텔레비전과 라디오가 동시에 켜졌습니다. 조선의 인민 여러분, 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2,500만 명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김한솔입니다. 김정일의 손자이며 김정남의 아들입니다. 카메라 뒤에서 기술자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백두혈통의 장손이 화면에 나타난 거예요. 오늘 새벽 기존 정권은 종식되었습니다. 무력 충돌은 없었습니다. 피 흘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948년부터 이 땅을 지배해온 70년 세습 독재는 오늘로 영원히 끝났습니다. 방송실 안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어요. 인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전쟁이 시작된 날이 아닙니다. 전쟁이 영원히 끝나는 날입니다. 여러분을 올가매던 모든 족쇄는 풀렸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자유입니다. 그 말과 동시에 저는 첫 번째 긴급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부로 전국의 모든 정치범 수용소의 문을 엽니다. 화면이 분할되며 미리 준비된 현장 영상이 송출되기 시작했어요. 번호로만 불리던 지옥의 입구들에서 거대한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있었습니다. 뼈와 가죽만 남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문턱에 서 있었어요. 처음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죠. 이게 또 다른 함정은 아닐까 하는 공포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한 노인이 떨리는 다리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총성도 고함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수천 명의 사람들이 햇빛 속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그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지옥에서의 탈출이었습니다. 방송이 끝난 직후 평양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70년 동안 뼛속 깊이 새겨진 공포는 방송 한 번으로 쉽게 지워지지 않았으니까요. 강경파 실세의 말이 잠시 제 머릿속을 스쳤어요.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할 거라던 그 서늘한 예언이요. 하지만 그 침묵을 깬 것은 아주 작은 용기였습니다. 낡은 아파트에서
누군가 창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인공기를 밖으로 던졌어요. 눈 쌓인 거리 위로 붉은 깃발이 툭 떨어졌지만 호각을 불며 달려오는 안전호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신호탄이 되었어요. 하나둘씩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 군인도 안전원도 단 한 명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 봤어요. 누군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고 그 울음소리는 순식간에 거대한 파도가 되어 평양 시내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강경파의 예언은 틀렸어요. 원한은 보복의 피가 되어 터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죽이는 대신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공포로 사람을 다뤄온 자는 끝내 몰랐던 겁니다. 억눌린 인간이 자유를 얻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복수가 아니라 포옹이라는 것을요. 그 시각 한반도의 운명을 가르는 장면이 휴전선에서 펼쳐지고 있었어요. 강원도 철원 인근의 감시초소였습니다. 남과 북의 군인들이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눈 채 대치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방송이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북한군 초소에서 앳된 얼굴의 소위 하나가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그는 어깨에 메고 있던 소총을 벗어 눈밭 위로 던지고 절단기를 꺼내 70년 동안 남과 북을 갈라놓았던 붉게 녹슨 철조망을 끊었습니다. 둔탁한 금소금과 함께 굵은 쇠사슬이 끊어져 나갔어요. 남한군 중대장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자신의 체온으로 데워둔 작은 초코파이였어요. 자, 이거라도 먼저 먹읍시다. 북한군 소위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손등으로 눈을 훔쳤어요. 우리 이제 같은 나라 군인 되는 거요? 그렇죠. 같은 나라 국민부터 됩시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손을 내밀었다가 이내 서로를 와락 끌어안았어요. 저는 상황실에서 그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부둥켜 안고 우는 두 병사를 보며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마음껏 울지 못했죠. 울면 약해질까봐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그날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상황실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됐어. 이제 됐어. 그것은 독재자를 무너뜨린 혁명가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평생을 도망자로 살아야 했던 한 청년이 비로소 과거의 망령으로부터 해방되는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뒤 대리인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한 장의 사진을 건넸습니다. 그 유족 부부가 텔레비전 앞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우는 모습이었어요. 아들이 갇혔던 그 감옥의 문이 열리는 장면을 오래도록 보셨다고 했습니다. 두 분이 당신께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대리인이 조용히 말했어요. 고맙다고. 그리고 우리 아들을 기억해줘서 고맙다고요. 이제야 비로소 아이를 편히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어왔거든요.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그 청년이 그리고 그 부모가 제 10년의 가장 큰 버팀목이었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분들의 슬픔이 없었다면 저는 어쩌면 중간에 무너졌을지도 몰라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대리인에게 물었어요. 그 부모님은 왜 하필 저를 믿으셨을까요? 저는 그 저주받은 핏줄인데요. 대리인이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바로 그 핏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저주를 끝낼 수 있는 사람은 그 저주를 가장 잘 아는 사람뿐일 거라고요. 저는 안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냈습니다. 초침은 아직 멈춰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서울의 한 법정이었어요. 전범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법정에는 정치범 수용소의 생존자들, 강제 노동의 피해자들이 증언석에 섰어요. 나는 내 딸이 수용소에서 죽는 것을 봤습니다. 배가 고파서 죽었어요. 17살이었습니다. 한 할머니의 떨리는 증언이 법정을 적막하게 만들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어요. 회유파도, 강경파도, 그리고 그 위의 사람들도 더 이상 세상의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날 먼 나라 유족의 진술서도 법정에서 낭독되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부모의 이름으로 쓰인 그 글은 담담했지만 그 어떤 절규보다 무거웠어요. 다시는 어떤 부모도 이런 슬픔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는 그 한 문장이 법정을 울렸습니다. 22살 청년의 죽음이 마침내 이 심판의 한 축으로 기록되는 순간이었어요. 법은 복수가 아니라 기록입니다. 재판을 지켜보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죽어간 수백만 명의 이름을 역사에 새기는 과정. 통쾌함도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이것이 문명국가가 악을 다루는 방식이라는 것만 느껴졌습니다. 사람을 숫자로 다뤘던 자들을 이제는 이름으로 심판하는 것. 그것이 제가 원했던 정의였어요. 재판정을 나오며 저는 안주머니의 시계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다. 멈춘 초침을 다시 움직이게 할 그 마지막 순간을 향해 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통일 10년째 봄입니다. 저는 지금 강원도 철원의 작은 중학교에서 사회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남과 북을 가르던 최전방 군사도시였지만 통일된 지금은 한반도 정중앙의 가장 평화로운 교육 도시가 된 곳이에요. 매일 아침 된장찌개를 끓이고 자전거를 타고 흘길을 달려 학교에 출근합니다. 제 신분증에는 기만솔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이름이 적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북한 정권을 무너뜨린 그 마지막 후손이 어디론가 호련히 사라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이토록 선명하게 살아 숨쉬고 있어요. 오늘 3교시는 현대사 시간이었습니다. 칠판에 하얀 분필로 자유와 책임이라는 제목을 적었어요. 교실을 둘러보니 맨 앞줄에는 서울에서 온 지훈이와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철민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두 아이는 쉬는 시간마다 서로의 사투리를 흉내내며 장난치고 방과 후면 함께 어울려 노는 단짝 친구예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누어야 했을 운명의 아이들이었어요. 그런 아이들이 지금은 하나의 교실에서 똑같은 교복을 입고 나란히 앉아 웃고 있었어요. 자유가 뭐예요? 제가 물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요. 뒷자리 남자아이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교실에 웃음이 터졌어요. 저는 칠판에 천천히 두 단어를 썼습니다. 자유, 그리고 책임. 자유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해. 누군가 대신 선택해주는 세상은 편해 보이지만 사실 그건 자유가 없는 세상이란다.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평양에서 온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북한에서는 선택을 잘못하면 죽는다고. 그래서 선택하는 게 무서웠다고요. 그래? 그게 독재의 본질이야. 공포로 선택을 빼앗는 거지. 선택할 수 없는 사람은 생각할 필요가 없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저항할 수 없거든. 저는 칠판에 크게 한 문장을 더 썼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신처럼 만들지 말 것. 아이들이 그 문장을 또박또박 받아 적는 모습을 보며 제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어요. 70년 동안 이 땅을 올감했던 사슬 하나가 분필가루와 함께 교실 바닥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갈 무렵 맨 뒷자리에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선생님, 그럼 그 쿠데타를 지휘했다는 김한솔이라는 사람은 지금 어디서 뭐해요? 텔레비전에도 안 나오고 높은 자리에도 안 올라갔잖아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교실 안의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창밖으로 쏟아지는 오후 햇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글쎄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며 옅은 미소를 지었어요. 아마 우리처럼 아주 평범하게 살고 있지 않을까.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출근을 하고 주말이면 늦잠도 자면서 말이야. 그 사람은 영웅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닐 거야. 그저 너희 같은 아이들이 이런 평범한 일상을 누리기를 바랐을 뿐이겠지.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진짜 영웅은 독재자를 무너뜨린 그 사람이 아니란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유를 선택한 너희들의 부모님, 그리고 지금 이 교실에서 함께 웃고 있는 너희 자신이 진짜 영웅이지. 그 무렵 저를 다시 찾아온 손님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그 벙커에서 제가 눈물을 닦아주었던 아이였어요. 이제는 훌쩍 자란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알아보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그날 밤 저에게 죄가 없다고 말해준 사람, 그게 선생님이었죠. 제 목이 순간 메었습니다. 그 말이 저를 살게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누군가에게 그 말을 해주고 싶어요. 너는 죄가 없다고. 그래서 법을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그 청년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어요. 제가 10년을 바쳐 끊어내려 했던 그 저주의 고리가 이 청년에 대해서 완전히 끊어졌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대리인이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그는 세월이 흘러 머리가 희끗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동안 남아있던 자금 이야기를 꺼냈어요. 쿠데타에 쓰고 남은 그 돈을 저는 전액 북한 출신 고아와 영양실조 어린이를 돕는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피로 모인 돈이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데 쓰이게 된 거예요. 그 부모님도 기뻐하실 겁니다. 대리인이 조용히 웃었어요. 그리고 제 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계는 아직도 멈춰 있습니까? 저는 안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냈어요. 초침은 여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그 시계가 당신 곁에서 다시 움직였으면 하십니다. 그게 두 분의 마지막 뜻이에요. 이제 그 시계를 놓아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오래도록 곱씹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읍내 외곽의 작은 언덕으로 향했어요.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언덕이었습니다. 정상에 오르자 붉게 물든 노을 아래로 끝없이 펼쳐진 철원 평야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과거에는 지뢰밭과 철조망으로 뒤덮인 죽음의 땅이었지만 지금은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벼들이 바람에 출렁이는 생명의 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배낭에서 소주 2병을 꺼냈어요. 한 병은 아버지를 위해, 한 병은 작은 할아버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차가운 땅 위에 2병을 세워두고 그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주머니에서 그 시계를 꺼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하루도 제 몸에서 떨어지지 않았던 물건, 멀리 이국의 감옥에서 여행을 왔을 뿐인 22살 청년이 의식을 잃었던 그 시각에 멈춰버린 시계였어요. 저는 시계 뒤편의 작은 태엽을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감기 시작했어요. 한 바퀴, 2바퀴, 3바퀴, 그리고 손을 뗐어요. 잠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숨을 죽인 채 그 작은 초침을 바라봤습니다. 째깍, 초침이 움직였어요. 10년 넘게 얼어붙어 있던 그 초침이
마침내 다시 돌기 시작했어요. 째깍, 째깍, 째깍. 작고 규칙적인 그 소리가 노을진 언덕 위에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 초침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흐릅니다. 저는 노을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어요. 당신의 아들이 멈춰 세웠던 시간도, 우리 모두의 시간도 이제 다시 흐릅니다. 그 아이는 얼굴도 모르는 2,500만 명을 구했습니다. 결코 헛되이 가지 않았어요. 바람이 불어와 소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어딘가 먼 곳에서 아들을 잃은 두 부모가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움직이는 시계를 손목에 찼어요. 차가웠던 금속이 이제는 제 체온으로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백두혈통이라는 저주는 제 대에서 끝났습니다. 저는 노을을 향해 마지막으로 선언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한 사람입니다. 그 말이 입술을 떠나는 순간 제 어깨를 짓눌러 왔던 이름의 무게가 마침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덕을 내려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콧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손목에서는 초침이 째깍째깍 걸음을 맞춰주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저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흘길을 걸어 학교에 갈 겁니다. 아이들이 저를 반겨줄 거예요. 저는 칠판에 오늘의 주제를 쓸 겁니다. 어떤 혈통도, 어떤 이름도 당신의 가치를 대신 정할 수 없다는 것을요. 멀리 대동강과 한강이 하나로 흐르는 나라의 저녁 하늘 아래에서 손목의 시계는 오늘도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억울하게 쓰러진 한 청년과 도망치다 죽은 한 아버지, 그 두 죽음이 남긴 슬픔이 결국 2,500만 명에게 자유의 아침을 선물했습니다. 아들을 잃고도 복수가 아닌 정의를 택한 그 부모의 마음이 10년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용기가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위대한 기적인지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연대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멈췄던 시계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